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국입니다. 제가 경기도 가평에 왔는데요. 여기 가평에 계신 우리 선배 어르신들하고 또 젊은 청년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평에 온 이유는 우리 정치를 확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젊은 정치 신인 없나 하고 찾으러 다니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우리가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유권자다 이렇게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국민이 정치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는 4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4년에 한 번. 유권자로서 투표로 그 국회의원 선택할 때, 또 5년에 한 번 대통령 선택할 때나 주인 노릇하는 거지. 일단 한번 뽑아 놓으면 영 마음에 안 들어도 소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스스로 뭔가 좀 쇄신하고 혁신하고 개혁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정치인들 스스로 그걸 안 해요. 못하기도 하고. 그 이유도 간단해요. 혁신하고 쇄신하려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만큼 욕심 사나운 자들이 없어서 절대 자기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을 혁신하고 쇄신하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4년에 한 번 있는 국회의원 선거 때 이제 그런 수술을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5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내년 4월 10일 이제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여의도에 국회 배지 달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과 불신이 높아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현역 의원 못 뽑겠다가 한 7, 80%씩 다 나옵니다. 현역 의원들이 이 정도로 국민적 불신을 받은 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의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교체 여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야 모두 정말 지금까지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이 정치 신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 신인 발굴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근데 이유는 좀 다릅니다. 우선 야당 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저 이재명이가 간신히 지금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고, 이재명을 반대하는 비명계 반명계가 계속해서 이재명을 비판하지만 어쨌든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비명계나 반명계를 치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 힘이 없어요. 아무리 개딸들이 난리를 쳐도 현역 의원을 쳐내려면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그 정도 힘은 없어요. 비명계나 반명계를 못 치면 친명계 자기 똘마니들이라도 몇 명 쳐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그렇게 하면 자기 세력 기반이 잠식돼 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은 지금 168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거의 그대로 공천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그대로 공천받고, 또 현재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지역위원장 맡고 있는 사람들 있죠. 아마 가평 포천도 현역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이 누군가가 뛰고 다닐 텐데, 그 뛰고 다니는 저 사람을 쳐내야 새로운 사람을 공천할 텐데,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재명의 힘으로는 이거 쳐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3년 전에 봤던 사람이 다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우리 이제 국민의힘은 이걸 쳐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돼요. 우선 현역 의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쳐낼 때 버티는 저항하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적고 또 이 여권은 그 권력의 중심이 당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의 힘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압도적으로 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 개혁을 하고 신인 발굴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상당한 정도로 이 인물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뭔가 새로운 정치가 필요해 라는 인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당에서 그런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동안 정치했던 사람들 중에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또 자유파가 보기에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들은 좀 쏟아내고 정리하고 무능한 사람들로 다 증거 입증된 사람들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인물 교체를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항도 하기 어려워요. 이게 대통령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또 저항을 해도 우리는 여권이니까 아니 이번에는 좀 국회의원 좀 쉬고 대신에 좀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다른 기회, 다른 자리를 우리가 만들자. 이게 또 가능해요. 우리가 정부 여당이니까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안 돼, 이쪽이.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인물 교체와 새로운 정치 신인 발굴을 잘 할 수 있는데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김기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 인물 교체를 하려면 무작정 지금 있는 정치인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정치인을 쳐내고 난 빈자리에 누군가 새로운 인물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거든. 그걸 하는 당의 기구가 인재영입위원회라고 있어요. 그게 그동안 있었어요. 그게 있었는데 보통은 선거를 앞두고 인재영입위원회 활동을 하면 막 일부러라도 대대적으로 막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노이즈 마케팅도 하는 거거든. 우리는 새로운 인물을 이렇게 열심히 찾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알리기 위해서.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인재영입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일부러 언론 플레이를 안 했는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조용히 움직였어요. 거의 하는 일이 없었어. 그러다가 몇 달 만에 딱 한 번 영입을 한 거예요. 그게 한 3주 전인가 그래요. 유일하게 이제 영입을 5명을 했어요. 5명을 했는데 그게 문제투성이 영입이 돼버린 거죠. 예. 하여튼 그런데 뭐 그런 얘기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몰래 활동해온 이 인재영입위원장의 위원장이 있잖아요. 그게 김기현이었어요. 당대표가 그걸 겸임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김기현은 자기한테 충성할 사람만 영입하려고 그동안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이번에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뭔가 지금 이대로는 안 돼,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마치 지금까지 인재영입위원회가 없었던 것처럼 혁신안이라고 하면서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위원장 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 새로운 인재영입을 제대로 그동안 못 해왔던 거예요.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의지는 확실히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기존 정치에 빚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국민의힘 때문에 대통령 된 것도 아니잖아요. 윤석열 때문에 대통령이 됐고 윤석열 때문에 국민의힘이 집권당이 됐지 국민의힘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빚진 게 하나도 없어요. 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115명한테 개인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빚진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뭔가 빚진 게 있고 이런저런 인연으로 막 얽히고 설켜 있으면
인물 교체를 하려고 그러더라도 눈에 뭐가 자꾸 밟히고 옛날 인연이 생각나고 막 이러니까 주춤주춤 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맞는 사람으로 전면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행할 사람이 국민의힘의 지도부인데 이걸 실행해야 될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국민의힘한테 그냥 맡겨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라도 전국의 이 정치 신인들 진짜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고 개혁적이고 참신한 그런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한 지 이제 한 석 달쯤 됐습니다. 저는 이 작업을 아마 내년 2월까지는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그럼 왜 3월, 4월은 안 하냐? 2월쯤 되면 이제 공천이 다 끝나기 때문에 발굴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발굴해서 공천받은 사람들을 저 종북주사파와의 전쟁에서 선거에서 이기게 만들기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발굴은 내년 2월 정도까지는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리고 2월 중순부터 3월 그래서 4월 10일 선거날까지는 그렇게 발굴해서 공천받은 우리 국민의힘 자유파의 후보들을 본선에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기도 가평에 왔는데 이 경기도 가평은 경기도 지역 중에서도 우리 자유파가 아주 강한 그런 지역으로 아주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 선거 결과가 다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 가평을 자유파의 그 본거지로 만드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선거구로는 이 가평과 포천이 엮여 있는 선거구예요. 그래서 가평에서만 이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포천에서도 이기고 가평에서도 이겨야 되는데 이 포천시는 경기도 북부 지역에 그 휴전선 가까이 있는 곳이라 상대적으로 그동안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간에 어쨌든 선거 지형에 변화가 생겨서 우리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하기 어렵게 됐어요. 포천시는. 반면에 가평은 하여튼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자유파가 아니면 명함을 내밀지 못할 정도의 강한 자유파의 본거지예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엮여 있기 때문에 포천에서는 어슷비슷하게 선거 결과가 돼도 가평에서 항상 자유파가 압도적으로 이기기 때문에 가평 포천 선거구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김정우 의원이 3선할 때도 그런 구도였고 그리고 지금 최춘식 의원이 이제 초선 하고 있는데 최춘식 의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긴 거예요. 가평에서 많이 이겼기 때문에 가평 포천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평 포천에 내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젊은 정치 신인 이렇게 이력을 보면 중고 신인 같기도 해요. 김용호 변호사, 시골 변호사와 함께 이제 토크쇼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시골 변호사 김용호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정치 신인을 제가 모신다고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정치 신인을 발굴하러 다닌다고 해놓고 막상 김용호 변호사 소개할 때는 중고 신인 같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출마 경험도 있고 또 고생도 많이 해서 그래요. 그 이력을 포함해서 우리 김용호 변호사의 자기소개를 잠깐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골 변호사라고 불리는 김용호입니다. 저는 사실은 완전히 생 신인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할 때 신인 가산점이라는 걸 주는데요. 그 신인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공직선거 출마 경력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공직선거 출마 경험은 한 번 있습니다. 우리 고향 이 지역에서 출마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아무런 연고가 없던 전라북도 남원 임실 순창에서 출마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신인은 아닙니다. 게다가 그 남원 임실 순창에서 예전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까지 당협위원장을 약 7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신인은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까지는 거기서 뭐 꼭 당선되겠다라는 목적으로 정치 활동을 했던 건 아니고 좌파와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정치 활동을 했었고, 전라도에서 우리가 지역 감정이라는 벽 때문에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만은 이걸 조금이라도 개선해서 지역 감정을 완화하고 호남에서도 조금이나마 우리 자유우파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실 이제 고향인 포천으로 와서 이 가평과 포천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완전 신인이죠. 그래서 아마 고성 박사님께서 중고신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김영호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정신은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 같아요. 그죠? 예, 승패와 관계없이 자유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또 지역의 벽을 한번 넘어보고 싶어서 다 좋은데, 정치적으로는 이런 경우를 이제 바보라고 그러는 거죠.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으로 호남 지역에 출마해서 당선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 출신들도 호남에서 출마하라 그러면 나더러 죽으러 가라는 말이냐 이러고 다 피해요. 다 서울로 오잖아요. 뭐 영남으로는 못 가지만 그래도 서울로는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김영호 변호사는 고향이 호남도 아닌데 아무 연고도 없는데 맨 땅에 헤딩하듯이 남원에 가서 7년 동안 거기서 버티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지. 그거 왜 그랬어요? 아유, 갑자기 눈물 나는데요. 저 어디 티슈라도 좀 주세요. 남자도 눈물이 나요. 사실은 호남에 내려가서 생활을 한 게 뭐 정치 활동을 하려고 내려갔던 건 아니고요. 변호사로서 한 그쪽으로 실습을 갔다가 좀 열악한 환경이 좀 안 좋아서 네. 내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고향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민분들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너무 그 민주당의 그 기득권, 철통 같은 기득권이 오히려 지역을 갖다가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열심히 일하는 이 자유민주 체제에서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안타까워서 조금씩 그 지역 기득권들, 전라도 지역 기득권들이 좀 듣기 싫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전라도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저도 보수적 자유우파 정당에 표를 던져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흔히 얘기하는 선입견, 민주당은 좀 깨끗하고 그 당시 한나라당은 좀 더럽다라는 인식이 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려가서 본 제가 본 그 모습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어떻게든 잘못된 기득권, 부패한 기득권은 깨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가치, 시장 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서서히 생각을 좀 바꿨고요. 그걸 위해서는 당장 제가 그곳에서 흔히 말하는 빨간 정당이죠. 빨간색 당. 우리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 때였는데요. 그 활동을 하더라도, 그래서 좀 불이익을 받더라도 당연히 할 말은 해야겠다. 변호사로서 그 당시에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좀 눈물을 흘려 죄송한데요. 갑자기 좀 그때 생각이 좀 나서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출발 거기서 했었죠. 예. 그때 몇 표 받았어요? 2,600표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네. 이정현 있죠. 이정현이 광주 서구에서 첫 출마했을 때 받은 게 700 몇 표. 예. 그렇죠? 1%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700 몇 표인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700 몇 표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순천곡성에서 당선될 때까지 그 10여 년의 그 세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정현이 호남 돌아다니면서 어쨌든 자기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호남에서 당선되는 기적을 일궈보겠다 이러고서 지금도 막 호남을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 이정현 대표하고 또 인연이 있어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출마를 결심하고 나서 2016년도에 네. 이정현 대표님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네, 찾아갔는데 그때는 이정현이 당대표 할 때? 아닙니다. 아니, 그 전입니다. 그 전에? 예. 네. 2014년도 보궐선거로 순천 곡성에서 당선이 된 뒤에 네. 그때 이제 2016년도에는 선거구 조정이 있어서 순천이었거든요. 이정현 의원님 그 당시 대표님 그 선거구가, 그래서 순천으로 한번 찾아가서 저는 누구누구고 이렇게 해서 출마하려고 한다라고 제 포부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현역 의원인데 이정현 의원님께서 힘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저는 2016년도 총선에 떨어졌고요. 근데 그 뒤에 이정현 대표님께서 이제 당 대표 경선에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김무성 그 전 대표가 이제 사임 총선 참패 원인으로 사퇴를 한 뒤에 그래서 저도 이정현 대표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대표가 되신 뒤에 이제 중앙당의 수석 부대변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그럼 이정현 계보네. 지금껏 이정현은 계보가 한 명도 없었는데 여기 숨어 있었네요. 예, 저하고는 워낙 가까운 친구라서 예, 이정현 얘기를 하면 저도 좀 예, 이렇게 좀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 친구는 그렇게 고생하는 걸로만 이렇게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네, 그렇지만 우리 그런 이정현 같은 친구가 그리고 또 우리 김용호 같은 젊은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거나 매몰되지 않고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평이나 포천에 사시는 분들이 아주 좋은 정치 신인 한 명을 얻게 되신 것 같은데, 근데 또 아무리 출마 경험도 있고 당협위원장 7년을 했다 그러지만 또 여기가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현역 의원이 있는데 정치를 이제 시작하겠다, 선거 출마를 하겠다 그러면 또 막막한 그런 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견제라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이 뭐 포천시 소흐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소흐읍을 벗어나면은 사실은 뭐 이름이 알려지거나 이러지도 않았고. 그 소흐읍이 송울이? 예, 송울입니다. 그래. 예전에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는 소울면이었고요. 포천군 소울면이었는데요. 사실은 제 이름 알리는 것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한 분을 만나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이러면은 또 그분이 다른 분을 소개시켜주고, 그래, 너라면은 뭔가 좀 다르겠구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조금씩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있고요. 네. 지금은 아직은 뭐 지역에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은 제가 요즘에 또 새롭게 느끼는 거는 일주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주일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확실히 저를 알아보시거나 제 이름을 들어봤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셨고, 네. 또 다음 주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뛰어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향인 포천과 가평에 들어와서 이렇게 뛰어보니까 포천 가평이 지역 현실이 어떤 것 같습니까? 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흔히 말해서 개혁해야 되는, 지역 내부적으로도 개혁해야 되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신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정치 신인들이 정치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과연 뛰어들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행정기관, 흔히 말해 행정이라고 하는 군청이나 시청, 이런 곳에 대한 견제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사실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역에는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있는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씩 깨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아직 저도 준비 단계고 아직 지역이 이거를 기득권들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야를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지역 발전이라는 목표 하나를 봤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인구가 이 경기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인구가 줄고 있는 곳이 딱 4개 시군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평, 포천 인구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그 옆에
동두천과 연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하, 이 네 개 예. 시군은 인구가 줄고 있는데요.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충분히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인재를 모으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기회 보장과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국회의원은 두 가지 성격의 대표성이 있어요. 하나는 지역 대표, 또 하나는 이제 국민 대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예전에 지방자치가 전면화되기 전에는 이 국회의원이 국민 대표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도 잘 구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가 돼서 이제는 뭐 도의원, 군의원, 시의원들이 다 지역 대표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성보다는 국민 대표성, 국가 대표성에 더 중점을 둬서 행동하고 활동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 점에서 이제 제가 그 김용호 시골 변호사 김용호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국가 비전을 가지고 국회 의정 활동을 할 것인지, 그걸 제가 질문을 이제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국회의원은 어느 지역에서 선출이 되든, 그리고 지역구든 비례대표는 걸 떠나서 국민 전체의 대표자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1948년도에 건국이 됐는데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이 됐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건국이 된 이승만 박사께서 건국을 하신 이 대한민국이 굳건히 나갈 수 있도록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념 전쟁에서는 최전선에서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지역별로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과 이 시골 지역의 국회의원은 또 다르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이야 사실은 뭐 지역의 주민들 얘기 듣는 것보다는 좀 더 큰 시야에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시골 같은 경우, 특히 우리 가평 같은 경우는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역의 현안 또한 챙기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대도시의 지역구 국회의원들보다는 몇 배 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수호할 수 있는 이념 전쟁에서 최선봉에 서야 된다는 점. 하지만 이 가평이라는, 포천이라는 특수한 인구 소멸로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역의 특성상 지역을 위해서도 열심히 싸워야 된다라고 전 두 가지 역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종북주사파와의 이념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집권당 돼야 된다. 네. 이걸 먼저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잘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답답합니다. 예전에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2008년 4월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민주당은 100석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한나라당을 포함해서 범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범자유우파 진영이라고 하는 쪽은 200석을 넘게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 뒤에 그 광우병 사태부터 계속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 새정치국민회의였는데 그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가 100석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대선에서도 참패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기존까지 자유우파 국회의원 둘이 민주당 한 명도 제대로 상대를 못했습니다. 이게 뭐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전투력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가장 큰 문제는 전투력의 차이. 그거는 확고한 자기 신념도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위해서 국회의원 됐는지, 나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투력, 그리고 이념, 네. 투철한 이념의
부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판에 이 두 가지 종류의 그 유형의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편일 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 상대가 볼 때는 저것 때문에 될 일도 안 돼 라는 유형의 정치인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유형은 뭐냐면 상대방이 너무 편해하는 정치인이야. 제가 있어서 너무 편해 저쪽에. 근데 우리 편 입장에서는 저게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등 뒤에서 언제 칼을 뽑을지 모를 정도로 불안해. 이런 두 가지 유형의 정치인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첫 번째 유형의 정치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막 깝깝하고 이름만 들어도 막 구역질도 나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 쫙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저기 많은 거야. 근데 그런 자들은 그 종북 주사파 진영 안에서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반면에 우리 자유우파 국민의힘 쪽으로 보면 누구 쭉 이름 얘기하면 야, 그거 불안해서 어떡하냐? 라는 얘기가 저절로 나올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쫙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전면적으로 좀 인물 교체를 해서 야, 저런 친구는 정말 우리 편이라서 천만다행이야. 저쪽에 갔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 정치인들이 좀 대거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선 좀 종북주사파와의 그 전쟁에서 좀 압도적인 화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김용호 시골 변호사 아주 일당백의 전투력을 갖고 있을 거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호남에서 7년간 바닥을 기면서 이 쌓아놓은 그 공력이 이게 간단치가 않을 거예요. 이게 뭔가 하여튼 저쪽을 좀 아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그런 점에서도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자, 예, 말씀하세요. 네, 김용호 변호사님한테 내가 좀 여쭙겠는데요. 국민의당에서 전략 공천을 할 건지 경선을 할 건지 그거는 아시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아마 대부분의 지금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이 공천을 받는다면 다 전략 공천 단수 추천을 받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데요.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지금까지 봐왔던 주민들께서 느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왜 국회의원들은 먹튀를 할까 흔히 말해서 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은 위에서 내리꽂는 공천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공천을 해야지 그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방식이 됐든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진짜 희망이 있다면은 바라는 게 있다면은 경선을 통해서 당당히 공천받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역대 여기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전부 포천뿐이 됐거든요. 네. 이번에 국민의당은 안 찍겠다는 여론이 지금 갑자기 팽배합니다. 어이구. 이거 좀 대비 좀 해주시고 저기 경선으로 가게끔 좀 해주세요. 여기 전략 공천으로 한다는 소리가 내가 들었기 때문에 경선으로 가게끔 국민의당한테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가평분들을 많이 만날 때마다 듣는 얘기 한 80% 처음에 서두는 뭐냐면은 가평 홀대론입니다. 가평 출신의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가평을 홀대한다. 근데 가평 출신이라도 가평을 홀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전라도 얘기한다고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전북 남원이라는 곳에 인구 8만, 지금 8만이 안 됩니다. 8만이 안 되는 곳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뿐만 아니라 저 변호사뿐만 아니라 의사분들도 봤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옆에 광주나 전주 같은 큰 도시에서 다녔습니다. 아마 이 가평에도 의사나 변호사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 중에서 과연 이 가평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가 의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 남원이라는 곳에서 13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남원에서 계속 거주를 했습니다. 한 번도 주소를 바꿔본 적도 없고 이사를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고향도 아닌데 왜 그랬냐? 저를 밥 먹여주는 곳에서 제가 거주하면서 주민들과 호흡하고 제가 번 돈을 쓰는 게 주민과 지역에 대한 예의와 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업무적으로 만나는 분들을 업무 외 시간에도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했을 때 제가 떳떳해야지 주민들을 편하게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주쳤을 때 부끄럽지 않겠죠. 책임감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과거에 제가 그랬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 선거구가 복합 선거구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 가평 포천만 해도 2개 시군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간단하죠. 4개 시군, 5개 시군이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곳에 이 이른바 소지역주의와 지역 간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함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넘어서느냐라고 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거는 100번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김영호 변호사가 아주 정확하게 저는 전곡을 찔렀다 생각하는데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켜보셨듯이 앞으로도 지켜보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선 문제인데요. 이제 원칙적으로 경선을 환영한다고 우리 김영호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이거는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장 말썽의 소지가 적은 후보 결정 방식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제 아주 소극적인 의미고 적극적으로는 경선을 해야 본선에서 이기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쉽게 뭐 낙하산 타고 전략공천 받아서 떨어지면 그러면 그 지역에 준비했던 사람들이 도와줄 마음이 안 생겨요. 자기는 경선에도 참여 못하고 컷오프 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남의 선거처럼 지켜보거나 또는 아예 남의 다른 진영으로 가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힘이 왜소화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자기를 알리는 데만 해도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경선을 하면 경선에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누군가 한 사람이 되면 지는 사람들도 딴 생각을 못하고 딴 데 도망을 못 가요. 그거는 우리 룰이 그렇게 돼 있어. 우리 정당법이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정치 도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경선을 해서 내가 졌는데 졌다고 해서 나 선거 안 도와줄래 이럴 수는 없거든. 그래서 대개 경선을 하면 진 사람이 선대본부장을 맡거나 그렇게 하면서 아름답게 손잡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자연스럽게 많이 알릴 수 있게 돼요. 한 번이라도 더 미디어에 노출도 되죠. 그래서 이게 경선을 이게 정치 잘 모르는 사람들은 경선을 자꾸 겁을 내. 질까 봐. 그냥 나 그냥 공천 주면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후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되는 게 진짜 목표지 후보 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는 게 목표라면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선 주자들 보면 그 노무현이가 말이에요. 노무현이가 2002년에 경선을 붙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던 이인재가 역전당하니까 후보 사퇴를 해버렸어. 하나갑이가 광주 경선 한 다음에 또 사퇴를 해버렸어. 하나하나 다 사퇴를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남은 게 정동영이에요. 그 정동영이까지 사퇴하면 경선 자체를 못하는 거야. 혼자서 무슨 경선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이 쪽이 정동영이를 막 설득을 해. 야, 너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너라도 있어야 너를 상대로 해서 경선을 하면서 전국을 누비고 다니지. 그래야 KBS가 한 번이라도 더 나를 찍어주지. 그렇게 해서 정동영이가 표차는 엄청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를 안 해준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노무현 쪽에서 야, 정동영이 너무 표차가 나면은 포기하면은 경선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일부러라도 정동영이 좀 밀어주자. 노무현 캠프에서 그런 이야기를 의논할 정도로 됐어요. 그만큼 경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최종적으로 누가 후보가 됐건 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싸워서 이겨야 진짜 국회의원이 되는 거잖아. 여기가 대구나 경북 같으면 그냥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고 하지만 여기는 그렇지는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본선에서 승리하려면 경선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겠다고 나서야 된다. 우리 후보들이. 지금 현역 의원으로 있는 최춘식이나 또는 여기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김용호나 또는 또 다른 제3, 제4의 후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겠다고 우리가 머슴 노릇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경선에 뛰어들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검증받고 그러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본선 후보로 확정되는 게 우리 자유파의 승리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경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큰 원칙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일한 예외는 어디냐면 호남이에요. 호남. 호남은 왜 경선이 안 되냐?
나서는 후보가 없어서 그래. 후보가 없는데 무슨 경선을 하냐고. 저기 남원 전북 남원에 출마할 때 경선했어요? 아닙니다. 왜 안 했어? 경선할 후보가 의미가 없어서. 후보도 없을 뿐더러 당원도 없고 지지율 자체가 미미하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경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선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예, 그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씨나 윤재옥 씨 가지고 선거를 치르면은 네.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다분히 드는데 그러면 그 공천 문제가 지금 현재 체제로 간다고 봤을 때에 네. 공천 문제가 제일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어요. 거기에 대한 네. 대책이 뭐 세우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궁금해서 예, 말씀드립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는 거 되냐 안 되냐를 우리가 판단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 내가 후보라고 치고 여기 그 포천 가평에 김용호가 후보로 출마했어. 그런데 자기 혼자 선거 유세를 열심히 하지만 누군가가 와서 지원 유세를 하잖아. 그럴 때 누가 오면 한 표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이제 사람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김기현이가 오면 사람들이 좀 모여서 도움이 될까? 윤재옥이 오면 누가 사람들이 좀 모일까?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 포천과 가평에 선거가 있어. 선거를 치를 텐데 내년 4월에 누가 오면 후보가 김용호든 누구든 누군가 지원 유세를 올 때 누가 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좀 생각나는 대로 말씀 좀 해보세요. 아, 저요? 아, 제가 오면 도움이 될까요? 예, 그럼 저하고 또 한동훈. 예, 한동훈. 아니, 장관이니까 장관은 안 되지만 장관 그만두면 올 수 있어요. 또 윤희숙. 또 누가 도움이 될까요? 예? 나경원. 나경원이 오면 또 나경원 보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지. 또 대통령. 대통령 오면은 사람들이 모이겠지만 대통령은 선거에 나서면 안 되니까 또 빼고. 또 누가 될까요? 원희룡이 와도 아마 원희룡이 보러 사람들이 올지 몰라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선거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도 지금 김기현이 윤재욱이 얘기 안 하잖아. 이 사람들이 와서 당직자라고 원내대표, 당대표는 엄청 높은 당직자니까 와서 지원한다고 와도 주변에 지나가는 가평 군민들이 누구냐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오나마나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 누가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간단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로 선대위를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그 사람들도 다 자기 선거구가 있겠죠. 나경원이만 해도 동작에서 출마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가만히 놔두면 자기 선거만 하면 그만이야. 그런데 뭐 선대위원장을 맡아라. 그러면 자기 선거도 하지만 선대위원장으로서 여러 후보들이 지원 유세에 와달라 그럴 때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렇게 해서 한번 와주고 그게 하나하나 표가 돼서 선거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김기현, 윤재욱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적어도 포천, 가평 선거에는 하나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와서 표가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표가 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혹시 대구에 가거나 울산에 가면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 그것도 가봐야 알아요. 제가 울산 민심 좀 알아요. 김기현이 오면 안 찍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나 어쨌든 김기현이 누군지는 울산 사람들은 아니까. 윤재욱이 누군지는 대구 사람들은 아니까. 대구와 울산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 통할지 모르나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가 이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121개 의석이 걸려 있는 이 수도권 선거를 과연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다 하는 거죠.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에 여러 논의 끝에 어쨌든 김기현 체제로 그냥 가자고 당이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뒤집을 수는 없지만 저는 사실은 솔직히 제 의견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빨리 뒤집는 게 좋다고 생각해. 지금이라도 뒤집어서 지도부 개편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개편을 못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선거 유세에 나오는 건 힘들어요.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면 선거 유세에 나올 선대위원회는 어차피 따로 꾸려야 되는 거야.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로. 그래야 한 표라도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선거판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황교안이 당대표를 하면서 어찌어찌 해갖고서 공관위원장 김영호한테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종로 지역구로 들어가 버렸어요. 황교안이 종로 지역구로 들어가서
선거 끝날 때까지 지역구 종로 바깥을 한 발짝도 못 나왔어. 코로나 예방하는 거 이거 메고 맨날 이거 하고 다녔어 종로에서. 예? 그러느라고 종로 바깥을 한 발짝도 못 나왔어요. 근데 당 대표잖아.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당 대표가 자기 지역구에 딱 묶여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 선거에 무슨 도움을 줬겠냐고. 황교안은 그렇게 도움을 못 줬고, 그러나 김기현이나 윤재욱이는 와도 누군지 모르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3년 전처럼 선거 치러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선배님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 네. 사실 가평에 살면서 저도 그 책임당원으로 국민의힘 꽤 오랫동안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책임당원으로 있지만, 우려되는 거는 가평의 그 변화 혁신을 위해서는 가평 군민의 그런 의식이 자유우파에 안주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우리 김용호 변호사님께서 가평을 다니실 때 우리 가평의 그 국민들의 그 의식이 좀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또 거기에 또 변화 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고성국 박사님 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자주 가평에 오셔갖고 우리 가평의 자유우파 또 가평 국민들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이유는 그분들의 생각이 뭐 사회주의적이다, 좌파적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기존의 국민의힘이 잘 못한 부분을 너무 머릿속에 많이 각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각인이 됐기 때문에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해서 종북 좌파라고 하는데, 종북 좌파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 실제적으로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당권을 쥐고 흔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분들의 그냥 반대적 지지, 국민의힘을 싫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더 낫지 않냐라는 어떤 지지 때문에, 소극적인 지지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평도 마찬가지고 다른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크게 내세워야 되는 부분은 이념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그거에 전제적으로 도덕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개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앞서 나간다면은 흔히 말해서 1번도 찍을 수 있고 2번도 찍을 수 있는 국민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민주당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분들의 지지를 다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지도 편달과 따끔한 충고 좀 해주십시오. 젊은 정치 신인답게 지금의 그 첨예한 이념 갈등 구조를 뛰어넘는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이 포부도 밝히셨는데, 사실 이거 있잖아요. 문재인이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됐어요. 문재인이가 정권을 부정적 방법으로 탈취를 한 거거든요. 지금 와서는 다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슨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돈 한 푼 안 받고 그랬는데, 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내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보수 세력을, 자유우파 세력을 그야말로 그냥 쥐잡듯이 잡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천 명이 조사를 받았고 수백 명이 사법 처리를 됐어요. 심지어 4명의 국정원장이 한꺼번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만행까지 저자들이 저질렀고, 그러면서 그 권력을 가지고 9.19 군사합의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재인이가 했던 일들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북한에 동화되는 체제로 만들어 가려고 음모를 꾸몄던 것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은 종북주사파가 우리 자유파를 적대시하고 괴멸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5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두 세력 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들이 생긴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자유파가 무작정 저 종북주사파를 포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적어도 우리 김영호 변호사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이제 말씀한 건데,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종북 주사파는 한 10%밖에 안 될 겁니다. 나머지 90%는 그냥 국민의힘이 싫어서
그냥 보수가 뭔가 꼰대 같아서 하는 그런 반사적인 반대지 진짜 그들 모두가 다 종북 주사파라서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게 사실에 맞다고 생각해요.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면 적어도 이 10%의 종북 주사파는 확실하게 척결을 해야 그 다음에 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해서 하는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과는 대화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이 종북 주사파 세력하고는 대화하고 타협하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력을 척결해야 나머지 90%에 가까운 정말 그냥 단순히 국민의힘이 싫고 보수가 싫을 뿐이지 자기들이 종북 주사파라서가 그런 게 아닌 이른바 진보나 중도 좌파 세력들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의 파트너로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과도기를 거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1차 그 10%밖에 안 되지만 그 해악이 나라 전체에 미치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을 확실하게 척결하는 일을 역사적인 소명으로 받고 지금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윤석열 정부가 그걸 제대로 해야 다음 정부에 들어서서라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복원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새로운 대화 타협의 정치를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해나가기 위해서라도 해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는 지금의 종북 주사파와의 이념 전쟁을 더 강력하게 더 치열하게 해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마지막 그 질문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네. 하여튼 김용호 변호사님 경기도 분이 전북 남원에 가셔서 그런 생활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저는 경기도 포천에서 그 주식회사 신상궁이라고 족발 버섯 편육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포천에 와서 사업을 한 지 4년이 되었는데 항상 대통령의 지지율만 나왔지 우리 중소기업이 왜 망하는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만 공무원이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용호 변호사님이 이번에 국회의원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포천에서 옛날에 그 이한동 그런 정치 거목처럼 잘 되기 위해서는 이념도 좋고 그런 것도 좋지만 경제적으로 이 포천에 공장이 많은데 그런 걸 갖다 공약에 좀 넣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소상인 내지는 중소기업주를 위한 어떤 미팅도 하고 애로가 뭔지 지금 같으면 저희들이 외국인 고용자가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데 현실적인 법규가 그렇게 쓰면은 페널티를 갖다가 법이 사업주로서도 주식회사 신상궁 대표한테도 벌금을 매기고 또 개인 자연인 이남출에게도 벌금을 매깁니다. 정말로 기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포천에나 가평에 공장이 많은데 이러한 중소기업주에게 어떤 미팅을 해서 애로사항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중앙에 정치를 반영을 해서 기업이 잘 살아야 결국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그 국회의원 백스를 만든다든지 공약을 할 때 그런 걸 좀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그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직장을 다닌 적이 있고 직장을 다닐 때 대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자영업자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큼 힘든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월급을 줘본 사람 그다음에 월급을 받아본 사람 이분들이 사실은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제가 아직까지는 뭐 잘은 모릅니다만은 기본적인 마인드는 기업을 하기 좋은 나라, 좋은 지역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도 생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아미고 회원이신데 신상궁이라고 족발하고 편육 그거 만드는 공장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그
그냥 쉽게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게 우리 기업이 기업하기 힘들어 가지고 외국으로 그 탈출하기 시작한 게 한 20년 정도 됩니다. 다 동남아로. 그런데 그 탈출한 주요 이유의 첫 번째는 임금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경쟁력 단가를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임금 싼 데로 다 간 겁니다. 우선 동남아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개성공단에 왜 갔겠어요? 거기 임금 싸니까 간 거죠. 하여튼 임금이 싼 데로 갔어요. 두 번째는 세금 없는 데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 세금도 특히 노무현 정권 때부터는 아주 고약하게 세금을 징벌적으로 부과해 갖고서 그걸 가지고 기득권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세금 정책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종부세가 그런 건데 그걸 이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도 막 적용을 했어요. 법인세를 올리잖아요. 문재인. 다른 모든 나라가 법인세 낮추는데 문재인 정권만 법인세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업들이 견뎌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임금은 높지 세금은 많이 내라 그러지. 그다음에 각종 규제들이 또 엄청납니다. 예. 그런데 특히 그중에서 환경 관련 보면 이건요. 이게 환경 생태계라고 하는 게 구축이 돼 가지고 좌파들이 거의 대부분 다 환경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을 다 좌파들이 장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들이 시비 걸면은 하여튼 법에 걸리도록 해놓고 나서 이것들이 회사 다니면서 야, 이 문제 있잖아 하고 뒷돈 받아 챙기고 이런 짓들을 수십 년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환경 관련 규제가 한국만큼 더 엄격한 데가 없다 할 정도로 규제가 엄청 많아졌어요. 외국인 노동자도 비슷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애국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신상궁 하시는 아미고 회원님이나 운산농장 하시는 이 한유리님이나 진짜 여기 대부분이 다 경제활동 하시지만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는 분들은 진짜 애국자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런 문제를 풀어주는 게 민생이라 저런 문제를 풀어주는 게 대통령이 어제도 그랬잖아요. 국민과의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강조했는데 이게 현장 가서 소통하지 않으면 저런 문제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런 그 현장의 문제는 사실은 그 정당이 우리 몸에 모세혈관처럼 곳곳으로 나가 있는 게 정당 조직이잖아요. 대통령 조직이 뭐 기껏해봤자 수백 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가평에 이런 또 포천에 이런 공장 상황까지를 대통령 비서들이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당은 이 모세혈관처럼 다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이 당을 통해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는 그 책임을 맡은 것이 집권당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김용호 시골 변호사 국회의원이 되면 저런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의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 징검다리 역할을 집권당 의원으로서 해달라. 예, 이런 주문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전에서 징수 수수료를 받는 맛에 그런지 해제를 안 해주는데요. 예. 알아볼 길도 없고 그래서. 그래요. 예, 이거는 KBS하고 한전이 수십 년간 짬짬이 해왔잖아요. 그 짬짬이를 이제 끊어야 되는데 미련이 남아서 이것들이 시간 끌고 있어요. 한전은 한전대로 저걸 통합해서 부과하면은 수수료 얼마 먹거든요. KBS는 자기 자체 조직 없이 그냥 편하게 수신료 얼마 수수료 얼마 떼주고 그냥 돈을 받기 때문에 이 구조를 둘 다 깨기가 깨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자꾸 끌고 있는데 그런데 무한정 끌 수는 없고요. 저거를 지금 끊기 위한 이 조치가 어쨌든 진행되고 있어요. 산자부 차원에서. 요게 한전은 산자부 소속이거든요. 그다음에 KBS는 방통위가 소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자부와 방통위 두 정부 기구에서 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구현되도록 지금 감시하면서 추진하고 있어요. 저것들이 시간은 끌지만 어쨌든 진행은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전은 그냥 분리징수에서 전기료 영수증에 TV 수신료 부분을 지워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한전은 아무것도 아닌데 KBS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다시 이거를 전국 가구에다가 이걸 보내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를 돈을 받으러 다니거나 하여튼 이것과 관련된 이 사무직을 새로 이제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1,000억 이상이에요. 그리고 분리 징수를 하는 순간 나 KBS 수신료 안 낼 거야라고 안 내는 사람들이 또 대폭 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7,000억 정도 되는 KBS 수신료가 수신료 걷는데 1,000억 이상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신료 자체가 줄어들어서 실제로는 1,000억에서 2,000억 정도밖에는 안 거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7,000억 가지고서 돈잔치 했던 KBS가 2,000억 갖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의 절반 이상을 구조조정하지 않으면은 직원들 월급도 못 가져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KBS는 지금 누가 사장이 되건 지금 이번에 박민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국회로 보냈어요. 청문회 거쳐서 이제 임명하려고 KBS 사장.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김의철이 임기가 내년 12월 9일까지니까 그때까지 1차 사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사실 청소만 하다 나올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어쨌든 사장이 들어서서 다 이거를 쓰레기 청소하듯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KBS 사장은 진짜 힘든 일 맡는 사장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되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거기까지만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예, 우리가 따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김영호 변호사하고 토크쇼를 하는 내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 계속해서 저 본합사안이 보이니까 진짜 저 우리 그 고향 뒷산에 와서 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 표정도 다들 말씀을 안 하시지만 다들 느긋하고 편안하고 그런 표정으로 참 이 저 우리 젊은 후배 뭐 좀 한다 그러는데 좀 힘 좀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표정으로들 다 앉아 계셔가지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김영호 후보의 마무리 인사 말씀 듣고 오늘 토크쇼 끝내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그 참석해 주시고 시간 내주신 고성 박사님과 주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일을 제대로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좀 더 노력이 부족한 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일 한번 멋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멋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들과 꾸준함, 따끔한 충고해 주셔야 되는데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말도 좋으니 어떤 말씀이라도 좋으니 제가 일반인들이 하면 듣기 싫은 말 좋습니다. 달게 듣겠습니다. 달게 듣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 충실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가평 포천의 내년 총선 출마 준비하고 있는 시골 변호사 김영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